안녕하세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 녹화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수사기관에 가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거를 진술조서라고 하고요.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쓰거나 해서 내는 거는 진술서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말하는 거를 찍은 영상 녹화물이 있습니다. 영상 녹화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이 피해자한테는 유리하겠죠. 요새는 다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잖아요. 다 카메라도 잘 나오고 마이크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할 때 영상을 찍어서 그런 영상 녹화 방식의 수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피해자는 어떨 때 영상 녹화를 하냐?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 센터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해바라기 센터는 우리 지역에 좀 큰 병원에 이렇게 하나씩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몸에 있는 DNA도 채취하고요. 꼭 필요한 검사, 의료적인 검사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증거 같은 것도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증거를 모으는 기능, 거기다가 더하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찰 앞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돌아가요.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들,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자기가 당한 일을 많이 진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탁자가 있고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그 진술을 받는 여자 경찰이 있고 진술을 하는 우리 피해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한 명이 더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을 신뢰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진술 조력인이 앉아 있기도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신뢰관계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진술하기 편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뭐 엄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신뢰관계인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많이 앉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해바라기 센터에 피해자의 진술을 도우러 가면 저는 신뢰관계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진술 조력인은 뭘까요? 언어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 피해자만의 특성이 있거나 피해자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심해서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자꾸 언어로 잘 전달이 안 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을 진술조력인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 모두 피해자를 대신해서 말하면 안 돼요. 옆에서 뭐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돼요. 진술을 하러 가면은 이쪽 큰 방에는 피해자와 그리고 형사,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이 한 방에 딱 있고요. 유리가 이쪽에서는 안 보이고 이쪽에서는 보이는 유리 있잖아요. 이쪽 유리 안쪽에는 누가 있냐면 속기사가 있어요. 가끔 진술을 분석하는 사람이 앉아있기도 해요. 그 사건을 실제로 담당해서 처리하는 경찰서에 그 경찰관이 거기 앉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술이 다 끝나면 영상 녹화를 다 마치잖아요. CD가 나오겠죠. 종이 케이스에다가 그거를 딱 넣은 다음에 딱 붙여버려요. 나중에 판사님이 그거를 증거 조사를 할 때 뜯어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는요, 경찰서에서도 하기도 해요. 무조건 해바라기 센터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거로 쓰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그 진술서를 쓴다고 해서 이게 다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증거로 쓰이려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나 이거 증거 쓰는 거 나 불만 없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그게 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얘기한 이 내용 우리 증거로 쓰이는 거 싫어요 라고 해서 X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진술을 원래 했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이거 맞게 진술했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확인을 해야 그 내용이 증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영상 녹화물은 바로 증거가 될까요? 아니겠죠. 영상 녹화를 했다고 해도 그게 바로 증거로 쓰이지는 않아요. 똑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 피해자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는 그거 인정 못해. 제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 사람이 목격자인 척하면서 나를 모함하는 거야. 다툴 수 있게 해줘야 재판이 공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법정에 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다시 증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피해자가 좋아할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있은 지 한참 지났다. 그래서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법정에 가서 또 얘기한다?
그 법정에 있는 피고인은 증인이랑 직접 얼굴을 보진 않아도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권리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의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어요. 우리 해바라기 센터나 경찰서에서 영상 녹화를 할 때 피해자의 옆에 신뢰관계인이 앉아 있는다고 했잖아요. 법이 어떻게 예외가 있었냐면 만 19세가 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그 영상 녹화물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던 신뢰관계인이 나와서 맞아요 판사님, 이거 지난번에 언제 우리 피해자랑 저랑 어디 해바라기 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진술한 거 맞아요, 그대로 돼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해서 인정하면 그러면 증거로 쓸 수 있었어요. 2021년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위헌, 못 써,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인이 피해자 대신 법정에 나가서 이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이 피해자가 아무리 어리거나 진술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도 무조건 법정에 가서 인정을 해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가서 영상 녹화 이렇게 찍은 거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막 1심에서 이 영상 녹화물을 바탕으로 이겼던 사건이 2심에 가서 막 뒤집히기도 하고 이 일이 있었던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가지고 증인신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2023년 6월 말에 개정이 됐어요. 무조건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023년 6월 말에 통과된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외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 피해자의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있었던 그 피해자 옆에 앉아있던 신뢰관계인이 대신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없어졌어요. 원칙과 예외가 생겼습니다. 원칙은 피해자가 반대 신문을 받으면 야, 너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지 않니? 너가 영상에서 얘기한 이거랑 반대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반대 신문을 우리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으면 그러면 이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중에 그 재판 날짜에 가서 그때만 반대 신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는 꼭 그 재판이 아니더라도 증거 보전 기일이나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이 반대 신문에 응할 수 있고 반대 신문이 있었다 그러면 이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증거 보전 절차는 아직 재판까지 열리려면 한참 남았어요. 막 증거가 막 없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판사님한테 똑똑똑 판사님 이거 재판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거 증거 다 날라가서 힘들어지니까 지금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 보전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피해자가 증거 보전 판사한테 가서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쪽 그 범죄자 쪽에서 야 그거 아니잖아 너 왜 그래 왜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반대 신문을 하는 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공판 기일은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날이라면 공판 준비 기일은 그 사건만 좀 집중적으로 파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좀 복잡한데 좀 정리를 미리 해보자.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다퉈지는 점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양쪽 입장이랑 이런 걸 정리를 하는 날이 공판 준비 기일인데 이 날 피해자가 반대 신문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이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은 역시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쓰이려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는 뭐를 받아야 된다? 반대 신문을 받아야 된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생겼다고 했죠. 이 19세가 아직 되지 않은 피해자가 출석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정이나 이렇게 판사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그 피해자가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유가 뭘까요? 5개가 있어요. 5개가 새로 생겼거든요. 자,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죽었는데 반대신문을 못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영상 녹화물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고, 두 번째, 피해자가 지금 외국으로 아예 가버려서 한국에 못 돌아온다. 지금 한국에 없고 외국에 나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 영상 녹화물 자체만으로 증거를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피해자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반대신문 받는 게 의미가 없다. 네, 이런 경우. 네 번째는 뭐냐면 피해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증발해버렸어요. 소재불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영상 녹화물 그 자체로 증거를 쓸 수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요 앞에 4가지랑 비슷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니까 요런 거랑 비슷할 정도로 도저히 피해자가 반대신문을 받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러면 이 피해자가 반대신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망, 외국에 나가 있는 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거, 소재가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드러나는 건데, 마지막 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게 뭘까,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판례로 점점 쌓여 나가겠죠. 정리를 하면 이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살리려면 반대신문을 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5가지에 해당되면 영상 그 자체만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신문이 원칙이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 반대신문을 할 때에도 꼭 아동 친화적인 환경 안에서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게 반대신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랑, 피고인이나 뭐 피해자랑은 마주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예 법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반대신문에 임하시면 좋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런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내가 반대신문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는지 도움 받으시고, 만약에 반대신문에 나가야 될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